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소리에 대꾸하지 마라. 너도 같은 사람이 되리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소리엔 같은 말로 대꾸해 주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채 하지 못한다. 잠언. 조지 오웰. 카탈로니아 장가. 제 6장. 하루하루, 특별히 밤마다 같은 일들이 되풀이되었다. 경계 근무, 정찰 근무, 땅 파기, 그리고 진창, 비, 잉잉거리는 바람, 가끔 내리는 눈, 밤에도 따뜻한 기운이 분명하게 느껴진 것은 4월에 접어들고도 한참을 지나서였다. 이곳 고지대의 3월은 영국의 3월과 아주 비슷했다. 하늘은 맑고 푸르지만 바람은 끈질겼다. 겨울 보리가 2뼘가량 올라왔고 벚나무의 진홍색 봉오리들이 영글었다. 이곳의 방어선은 버려진 과수원들과 밭들을 관통했다. 도랑을 뒤져보면 제비꽃이나 블루벨 가운데서도 볼품없는 쪽에 속하는 야생 히아신스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었다. 방어선 바로 뒤로는 물거품이 보글거리는 상쾌한 녹색의 내가 흘렀다. 전선에 온 뒤로 처음 보는 투명한 물이었다. 어느 날 나는 이를 악물고 물속으로 기어들어갔다. 6주 만에 첫 목욕이었다. 대충 몸만 담그고 나온 꼴이었다. 얼음이 녹은 물이라 수온의 빙점을 간신히 넘겼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영국인들은 습관적으로 이것은 전쟁도 아니라고 말하고 다녔다. 지겨운 무언극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파시스트들로부터 직접적인 총격을 받은 일이 거의 없었다. 유일한 위험이라곤 유탄들 뿐이었다. 우리 방어선이 양쪽에서 곡선을 그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바람에 유탄들이 사방에서 날아들었다. 이 무렵 모든 사상자들은 유탄 때문에 생겨났다. 아서 클린트는 수수께끼 같은 총알에 왼쪽 어깨가 으스러져 팔이 불구가 되었다. 아마 평생 그런 채로 살아야 할 것이다. 폭격도 약간 있었지만 정말 쓸데없는 짓이었다. 폭탄이 비명을 지르며 날아와 터지는 광경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벼운 오락거리였다. 파시스트들은 폭탄을 한 번도 우리 참호에 떨구지 못했다. 우리 뒤편으로는 몇백 미터만 가면 라 그란하라고 불리는 시골집이 있었다. 그란하는 농장이란 뜻이다. 큰 건물들이 많아 전선에서 창고나 본부, 취사장으로 사용했다. 파시스트 보수들이 노리는 곳은 이곳이었다. 그러나 적군 포대로부터 5, 6km 떨어진 거리였다. 그래서 기껏해야 창문이나 깨고 벽이나 조금 부수는 정도였다. 사격이 시작될 때나 포탄이 양옆밭으로 떨어질 때 공교롭게도 도로에 올라서게 되는 경우 말고는 특별히 위험할 게 없었다. 병사들은 소리만 듣고도 포탄이 얼마나 가까운 곳에 떨어질지 알아내는 비법을 금세 터득했다. 이 시기에 파시스트들이 쏘아대던 포탄들은 형편없이 나쁜 것이었다. 150mm 포이긴 했지만 포탄이 터진 구멍은 겨우 너비 2m에 깊이 1m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4발 중 적어도 한 발은 불발이었다. 파시스트 공장에서는 파업이 벌어져서 불발탄 속에는 폭약 대신 붉은 전선이라고 적힌 종이 조각이 들어있더라는 낭만적인 소문이 나돌곤 했다. 그러나 내 눈으로 직접 본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포탄들이 가망없을 정도로 낡았다는 것이 진짜 이유였다. 누군가 제조 연도가 찍힌 노쇠 신간 덮개를 주운 적이 있는데 1917년에 만든 것이었다. 파시스트 포들은 우리 것과 똑같은 곳에서 제작했고 구경도 같았기 때문에 우리의 적의 불발탄을 수리하여 다시 쏘곤 하였다. 이렇게 매일 적군과 아군을 오가지만 한 번도 터지지 않아 아예 별명이 붙은 포탄까지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밤이면 소규모 경찰대를 중립지대에 파견하였다. 우리는 파시스트 방어선 근처의 도랑에 엎드려 우에스카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귀를 기울이곤 했다. 집합 나팔 소리나 자동차 경적 같은 것들을 들으려는 것이었다. 파시스트 부대들은 끊임없이 이동했다. 척후병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그 숫자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 보고를 하라는 특명이 떨어졌다. 파시스트들은 작전에 나서기 전에 반드시 미사를 드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밖과 과수원에는 버려진 토담집들이 있었다. 창문만 가리면 성냥을 켜고 안을 뒤져도 위험하지 않았다. 때로는 도끼나 파시스트 물병, 우리 것보다 좋았기 때문에 모두들 갖고 싶어 했다. 같은 귀중한 전리품을 챙길 수도 있었다. 추수 시점에서 모든 것이 정지해버린 텅 빈 비옥한 들판을 기어 돌아다니다 보면 묘한 기분이 들었다. 지난해 농작물은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다. 가지를 치지 않은 포도 덩굴들은 뱀처럼 땅을 기었다. 쓰러지지 않은 옥수수 줄기의 열매들은 돌처럼 단단했다. 사탕 무는 비대하게 자라서 엄청난 크기의 목질 덩어리로 변했다. 농부들이 양쪽 군대를 얼마나 저주했을까. 때때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중립지대에서 감자를 캐곤 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1.5km 정도 가면 양 진영의 방어선이 만나는 곳이 있었다. 그곳에 감자밭이 있다는데 우리와 파시스트들 둘 다 그곳을 자주 찾았다. 우리는 낮에 가고 파시스트들은 밤에만 왔다. 그곳이 우리 편 기관총 사정거리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파시스트들이 무더기로 몰려와 밭을 싹 쓸어버렸다. 우리는 약이 올랐다. 우리는 좀 더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감자밭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엄폐물이 없었기 때문에 낮은 포복 자세로 감자를 캐야 했다. 아주 신경 쓰이는 일이었다. 적의 기관총 사수들에게 발각당하면 문 밑에 웅크리고 있는 쥐처럼 납작 엎드려야 했다. 적의 총알이 바로 근처의 땅속에 박혔다. 당시만 해도 그런 일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었다. 감자가 점점 귀해졌기 때문이다. 한 자루만 캐면 쥐사실로 가져가 물병 하나 분량의 커피와 맞바꿀 수 있었다. 그런데도 아무 일이 없었다.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지도 않았다. 언제 공격하지? 왜 공격을 하지 않는 거야? 이것은 낮이나 밤이나 스페인 병사와 영국 병사가 한결같이 던지는 질문이었다. 전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면 병사들이 전투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병사들은 전투를 간절히 원했다. 교착 상황에서 모든 병사들은 세 가지를 갈망한다. 전투, 더 많은 담배, 일주일간의 휴가. 우리는 전에 비해 무장이 더 잘 되어 있었다. 개인마다 50발이 아닌 150발의 총알을 지급받았다. 점차 총검, 철모, 수류탄도 지급받았다. 곧 전투가 벌어질 거라는 소문이 계속 나돌았다. 그러나 부대의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유포한 소문이었을 것이다. 적어도 당분간은 우에스카의 이쪽에서 주요한 군사 작전이 없으리라는 것은 별다른 군사적 지식이 없어도 알 수 있었다. 하카로 가는 도로가 전략적 요지였다.
그 도로는 건너편으로 이어졌다. 나중에 무정부주의자들은 하카 도로를 공격했다. 그때 우리 임무는 견제 공격을 하여 건너편 전선의 파시스트 부대가 우리에게 관심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었다. 약 6주에 걸친 이 기간 동안 우리 전선에서는 딱 한 번의 공격이 있었다. 돌격대가 마니코미오를 공격한 것이다. 마니코미오는 기습대대이다. 마니코미오는 원래 정신병원으로 쓰다가 버려둔 것을 파시스트들이 요새로 개조해 놓은 건물이었다. 통일 노동자 당에는 수백 명의 독일인 피난민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바탈리온 대 초케라는 기습대대이다.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다른 의용군과는 사뭇 달랐다. 돌격대와 국제군 일부를 제외하고는 스페인에서 본 그 누구보다 군인다웠다. 어쨌든 그 공격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실패로 돌아갔다. 도대체 이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은 정부 측 작전이 얼마나 되겠는가? 돌격대는 마니코미오를 급습했다. 마니코미오는 정신병원이란 뜻이다. 그러나 어느 의용군인지는 잊었지만 마니코미오를 굽어보는 인근 언덕을 점령함으로써 그들을 지원하기로 한 의용군이 형편없이 패했다. 그 의용군을 이끌던 대위는 원래 정규군 장교 출신으로 그 충성심이 의심스러웠으나 정부 측에서는 그를 쓰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겁이 나서 그랬는지 배반을 하려고 그랬는지 그 장교는 200m나 떨어진 곳에서 수류탄을 던짐으로써 파시스트들이 대비할 태세를 갖추게 해주었다. 다행스럽게도 그의 부하들이 현장에서 그를 사살해버렸다. 그러나 기습 효과는 사라져버리고 의용병들은 적의 맹공에 쓰러지며 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밤이 되면서 돌격대는 마니코미오를 버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밤새도록 구급차들이 그 지긋지긋한 도로를 통해 시에타모로 줄을 지어 갔다. 차들이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중상자들이 많이 죽어 나갔을 것이다. 이 무렵 우리 몸에는 이가 들 끓었다. 여전히 추운 날씨였지만 이가 슬 만큼은 따뜻했다. 나는 몸에 기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벌레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만큼 지독한 벌레는 없었다. 가령 모기 같은 다른 곤충들도 사람을 괴롭히긴 하지만 적어도 몸에 상주하진 않는다. 이는 작은 가재를 연상시키는데 주로 바지 안에 산다. 옷가지를 모두 태우는 것 외에는 이를 없앨 방법이 없다. 이는 바지의 솔기에 반짝거리는 하얀 알을 낳는다. 마치 작은 쌀알갱이 같다. 이 알들이 부화하여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기 식구들을 불려나간다. 평화주의자들은 이의 사진을 큼지막하게 확대하여 팜플릿에 실으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것이야말로 전쟁의 영광이다. 전쟁에서는 모든 병사의 몸에 이가 들끓는다. 날씨만 어느 정도 따뜻하면 베르덩, 워털루, 플로든, 센락, 테르모필레 등지에서 싸운 모든 병사들의 사타구니에는 이들이 기어다녔다. 우리는 알을 태우고 가능한 한 자주 목욕을 함으로써 그 지겨운 놈들의 수를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었다. 이만 아니었다면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강물에 뛰어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모든 것이 부족했다. 군화, 옷, 담배, 비누, 양초, 성냥, 올리브 기름, 군복은 넉마가 되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군화가 없어 밧줄로 바닥을 댄 샌들을 신었다. 어디를 가나 달아빠진 군화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한 번은 군화만 가지고도 개인호의 불을 이틀 동안이나 피울 수 있었다. 군화는 그다지 나쁜 연료는 아니었다. 이 무렵 아내는 바르셀로나에 있었는데 구입이 가능한 대로 나에게 차, 초콜릿, 심지어 시까지 보내곤 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에도
모든 것이 부족했다. 특히 담배가 그러했다. 비록 우유도 설탕도 거의 없었지만 차는 신이 주신 선물이었다. 영국에서는 파견대 병사들에게 계속 위문품을 보냈지만 한 번도 도착한 적이 없었다. 음식, 옷, 담배 등이 든 위문품은 우체국에서 배달을 거부하거나 프랑스에서 압수했다. 이상하게도 차나 비스킷을 아내에게 보낼 수 있었던 곳은 영국 육해군의 군의 매점이었다. 가엾은 육해군, 그들은 고상하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지만 그 물건들이 프랑코 측의 바리케이트로 건너갔으면 더 좋아했을 것이다. 담배의 부족이야말로 최악의 사태였다. 처음에 우리는 하루에 한 갑을 지급받았다. 이윽고 하루 8개비로 줄였고 그 다음에는 5개비로 줄었다. 마침내 담배가 1개비도 지급되지 않는 죽음 같은 열흘이 계속되었다. 그때 나는 런던에서 매일 보던 광경을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목격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줍는 모습이었다. 3월 말에 나는 손을 다쳤다. 수술을 하고 삼각권을 걸어야 했다. 병원에 가야 했다. 그러나 그런 사소한 상처 때문에 나를 시에타모까지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나는 몬플로리테에 있는 소위 병원이란 곳에 그대로 남았다. 그곳은 사상자를 정리하는 대기소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 열흘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얼마 동안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프락티칸테 병원 조수들은 내가 가진 귀중품을 모조리 훔쳐갔다. 카메라와 사진들도 다 도둑맞았다. 전선에서는 모두가 도둑질을 했다. 물자 부족의 필연적인 결과였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병원 사람들이 항상 제일 심했다. 훗날 바르셀로나 병원에서 국제군에 입대했던 한 미국인은 이탈리아 잠수함의 어뢰에 부상을 당해 해안으로 옮겨졌는데 자기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기는 사람이 그 와중에도 자기의 손목시계를 풀어가더란 이야기를 했다. 팔에 삼각 붕대를 메고 있던 며칠 동안 나는 행복하게 시골을 돌아다닐 수 있었다. 여느 마을과 다름없이 몬플로리테에는 흙과 돌로 지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 사이로 골목길들이 꼬불꼬불하게 이어져 있었다. 화물 트럭이 휘젓고 다니는 그 골목길들은 달의 분화구처럼 파였다. 교회는 심하게 부서졌지만 군용 창고로 사용이 되었다. 동네 전체에 이렇다 할 규모를 가진 농가는 오로지 2채뿐이었다. 토레 로렌조와 토레 파비안이 그것이었다. 정말 크다고 할 수 있는 건물도 2동뿐이었다. 한때 시골 지방에서 세도를 부리던 지주들의 집인 것이 분명했다. 그들의 부는 농부들의 비참한 오두막들과 대조적이었다. 강 바로 뒤 전선 가까운 곳에 대규모 방앗간이 있었다. 그곳에는 지주의 저택이 하나 딸려 있었다. 크고 비싼 기계가 녹이 쓸어 쓸모없어지고 나무로 만든 밀가루 운반 장치가 땔감으로 뜯겨간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나중에는 한참이나 후방에 있는 부대들이 땔감을 얻기 위해 트럭으로 병사를 싣고 와 그 집을 조직적으로 뜯어갔다. 그들은 방의 마루판을 부수기 위해 수류탄을 터뜨리곤 했다. 우리의 창고이자 취사장인 라 그란하는 전에는 수도원이었다. 전체의 면적은 1에이커가 넘었다. 커다란 뜰과 별채들이 있었고 30-4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마구간도 있었다. 스페인의 이 지역 지주 저택들은 건축학적으로 그다지 가치는 없었지만 모두 고상해 보였다. 회치를 한 돌들이 아치를 이루었고 웅장한 들보가 천장을 가로질렀다. 이 건물들은 아마 수백 년 동안 변함없이 전해 내려온 설계법으로 지어진 것 같았다. 의용군이 접수한 건물들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은근히 전 소유주인 파시스트들에게 동정심이 생기기도 했다.
라 그라나에서 쓰지 않는 모든 방은 변소가 되었다. 부서진 가구와 배설물 때문에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었다. 옆에 붙은 교회의 벽은 포탄을 맞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바닥에는 한 뼘 높이의 똥이 쌓여 있었다. 취사 당번들이 국자로 음식을 퍼주는 큰 마당은 녹슨 깡통, 진흙, 노새똥, 썩은 음식으로 역겨웠다. 그러고 보면 군대에 전해져 오는 오래된 노랫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참 부대의 창고에는 쥐, 고양이만한 쥐들이 있다네. 라 그라나의 쥐들은 정말 고양이만 했다. 큼지막하게 부풀어 오른 놈들이 어기적거리며 쓰레기 더미 위를 돌아다녔는데 이놈들은 너무 건방져서 총으로 쏘기 전에는 달아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마침내 이곳에도 봄이 왔다. 하늘의 푸른빛은 더욱 부드러워졌고 대기는 갑자기 훈훈해졌다. 개구리들은 도랑에서 요란스럽게 짝짓기를 했다. 마을의 노새들이 물을 먹는 웅덩이 근처에서 동전만한 크기의 아주 예쁘장한 녹색 개구리들을 보았다. 워낙 찬란한 빛깔이어서 옆에서 한참 쳐다보았다. 젊은 농부들은 들통을 들고 나와 달팽이들을 잡으러 다녔다. 그들은 달팽이를 양철판 위에서 산채로 구웠다. 날씨가 푸욱해지자 농부들은 봄가리를 하러 밖으로 나왔다. 스페인의 토지 개혁은 그 내용이 모호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곳의 땅이 집산화된 것인지 아니면 농민이 자기들끼리 땅을 나누어 가진 것인지도 분명히 알 수 없었다. 형식적으로는 집산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곳이 통일 노동자당과 무정부주의자들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지주들은 사라졌고 농민들은 밭을 경작했다. 농민들은 만족하는 것 같았다. 농민이 우리에게 친절했기 때문에 나는 늘 놀라곤 하였다. 일부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전쟁이 무의미하게 보이는 것 같았다. 전쟁 때문에 모든 물자가 부족했고 모든 사람이 우울하고 따분한 생활을 해야 했다. 게다가 농민들은 아무리 좋은 시절이라도 군부대가 자기들 마을에 주둔하는 것을 싫어하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농민들은 변함없이 친절하였다. 우리가 다른 무리한 짓을 하더라도 과거의 지주가 되돌아오는 것을 막아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내란이란 묘한 것이다. 우에스카까지의 거리는 8km도 안 되었다. 그곳의 시장은 이 농민들이 이용하던 곳이었다. 모두들 그곳에 친척이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평생 닭도 팔고 채소도 팔았다. 그런데 이제 8달 동안이나 기관총과 뚫을 수 없는 철조망의 장벽이 그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다. 그래도 그들은 이따금씩 장벽을 잊었다. 한 번은 아주 작은 철제 램프, 스페인 사람들이 올리브 기름으로 태우는 램프를 들고 가던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어디 가면 그런 램프를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물었다. 우에스카에서요.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다. 잠시 후 우리는 둘 다 웃음을 터뜨렸다. 마을 처녀들은 아름답고 생기가 넘쳤다. 머리카락은 석탄처럼 까맸다. 걷는 모습도 기운찼다. 처녀들은 당당한 태도로 남자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었다. 이런 모습이 어쩌면 혁명의 부산물인지도 몰랐다. 너덜거리는 파란 셔츠에 검은 코듀로이 반바지를 입은 남자들이 챙이 넓은 밀짚 모자를 쓰고 밭을 갈았다. 그 뒤에 모여선 노새들이 박자를 맞추듯 귀를 퍼덕였다. 그들의 쟁기는 형편없었다. 밭고랑이라 할 만한 것은 만들지도 못한 채 흙만 조금 뒤적거려 놓았을 뿐이었다. 농기구라고 해야 애처로울 정도로 낙후된 것들이었다. 금속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늘 문제였다. 예를 들어 부서진 보습은 떼우고 또 떼워 어떤 것은 아예 떼운 부분이 더 많았다. 썰애와 갈퀴는 나무로 만들었다. 장화를 가진 사람도 거의 없는 동네에서 삽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 그들은 인도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엉성한 괭이로 땅을 팠다. 석기 시대 후반이나 사용했을 법한 썰애도 있었다. 그것은 판자들을 겹쳐서 만들었는데 크기가 부엌 식탁만 했다. 판자에는 수백 개의 구멍을 파놓았다. 각각의 구멍마다 부싯돌이 하나씩 박혀 있었는데 그것들은 인류가 만여 년쯤 전에 다듬어 사용하던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잘려 있었다. 나는 중립지대에 버려진 오두막에서 이런 썰애를 보고는 거의 경악에 가까운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런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갔을 노력과 강철 대신 부싯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가난을 생각하니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그 후로 나는 산업주의에 한층 더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마을에는 최신형 농장용 트랙터가 2대나 있었다. 대지주의 땅에서 몰수한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마을에서 1, 2km 정도 떨어진 묘지에도 한두 번 간 적이 있었다. 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묘지였다. 전선의 전사들은 보통 시에탐으로 후송되었고 그 묘지는 마을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었다. 그곳은 영국의 묘지와는 묘하게 달랐다. 이곳에는 죽은 자들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 덤불과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모든 표지를 덮었다. 사방에 유골이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무덤들이 모두 혁명 전의 것들인데도 종교적인 비문이 거의 새겨져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가톨릭 신자의 무덤에서 흔히 목격되는 암흑의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는 비문을 본 것은 오로지 한 번뿐이었다. 대부분의 묘명은 지극히 세속적이었다. 죽은 사람의 미덕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시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4-5 기마다 하나 정도씩은 작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거나 천국에 대한 형식적 언급이 있었다. 대개 근면한 무신론자가 끌로 새겨 놓은 것이었다. 스페인의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종교적 감정, 정통적 의미의 종교적 감정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스페인에 있는 동안 성호를 긋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보았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그런 동작은 혁명과 관계없는 본능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스페인 교회는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것이다. 밤과 예수에는 늘 다시 돌아온다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혁명이 발발하자 교회는 붕괴되었다. 얼마나 박살이 났는지 소멸해가는 영국 국회조차도 같은 상황에서 그 정도로 부서질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어쨌든 카탈로니아와 아라곤 지역의 스페인 사람들에게 교회란 부정한 돈벌이 집단에 불과했다. 기독교 신앙이 어느 정도 무정부주의로 대체된 것인지도 몰랐다. 실제로 무정부주의의 영향력은 광범위했으며 그것은 분명 종교적인 색채를 띠었다. 내가 병원에서 돌아온 날 우리는 작전 수행에 적합한 진지로 전진했다. 약 1,000m 앞이었다. 작은 내가 흐르는 곳이었다. 200m 앞에는 파시스트의 방어선이 있었다. 이것은 원래 몇 달 전에 수행되었어야 할 작전이었다. 이제야 작전을 수행하게 된 까닭은 무정부주의자들이 하카 도로를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쪽으로 진격해 들어가 파시스트의 부대를 분산시킬 생각이었다. 우리는 60-70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내 기억은 뿌옇게 흐려졌다. 그저 일련의 단편 사진들만 남아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중립지대에서 적들의 움직임을 청취하는 임무를 맡았다.
우리는 파시스트 방어선의 일부를 이루는 요새화된 농장인 카사 프란세사로부터 100m 떨어진 곳까지 나아갔다. 우리는 7시간 동안 끔찍한 늪지에 엎드려 있었다. 갈대 냄새가 나는 물구덩이 속으로 몸이 점점 깊이 가라앉았다. 갈대 냄새, 몸을 마비시키는 추위, 검은 하늘에 고정된 별, 귀에 거슬리는 개구리 울음소리. 4월이었지만 내 기억으로는 스페인에서 가장 추운 밤이었다. 불과 몇백 미터쯤 뒤에는 작업반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은 개구리들의 합창 외에는 완전한 침묵이었다. 밤 동안에 단 한 번 어떤 소리를 들었을 뿐인데 삽으로 모래주머니를 납작하게 두드리는 익숙한 소리였다. 이따금씩 스페인 사람들이 뛰어난 조직력을 발휘한다는 사실 또한 신기한 일이다. 모든 움직임이 멋지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600명이 7시간 만에 1200m나 되는 참호와 흉벽을 쌓았다. 그것도 파시스트 방어선으로부터 불과 150 내지 300m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모든 작업이 너무 조용하게 진행되어 파시스트들은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 밤새 부상자는 한 명뿐이었다. 물론 다음 날에는 많은 사상자가 났다. 무엇이건 간에 각자 한 가지씩 일을 맡았다. 취사장 자벽부들까지도 일이 끝나자 갑자기 브랜디를 넣은 포도주 들통을 들고 나타났다. 동이트자 파시스트들은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갑자기 발견했다. 카사 프린세사의 네모진 하얀 건물은 200m 떨어져 있었지만 마치 바로 앞에서 우리를 굽어보는 것 같았다. 위쪽 창문에 모래 주머니들 위에 올려놓은 여러 정의 기관총은 우리 참호안을 직접 겨냥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모두 멍하니 서서 카사 프린세사를 바라보았다. 파시스트들이 왜 우리를 못 보는지 알 수가 없었다. 순간 총알이 소용돌이치며 쏟아졌다. 모두들 불이 나게 주저앉아 미친 듯이 땅을 팠다. 참호를 더욱 깊이 파고 그 옆에 조그만 피난처를 만들었다. 나는 여전히 팔에 붕대를 감고 있어 참호를 팔 수가 없었다. 덕분에 그날 대부분의 시간을 추리소설을 읽으며 보냈다. 사라진 채권자라는 제목이었다. 그 소설의 줄거리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곳에 앉아 소설을 읽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축축한 진흙투성이의 참호바닥, 동지들이 서둘러 참호바닥을 파나갈 때 삽질을 피해 다리를 계속 옮기던 일, 머리 위 몇 뼘 높이에서 계속 땅땅땅 울려대던 총소리, 총알이 토마스 파커의 허벅지 상단을 관통했다. 파커는 생각보다 상처가 깊어 하마터면 무공훈장을 타고 제대할 뻔했다고 농담을 했다. 방어선 전역에서 사상자가 생겼다. 그러나 그날 밤 우리의 작업을 발각당했을 경우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후에 탈영병이 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파시스트 보초 5명이 근무 태만으로 총살을 당했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그들이 박격포 몇 대만 가져와서 기선을 제압한다면 우리를 대량 학살할 수도 있었다. 좁고 혼잡한 참호에서 부상자들을 운반하자니 갑갑했다. 반바지가 피로 물든 부상자 하나가 들것에서 떨어져 괴롭게 숨을 헐떡이기도 했다. 부상자는 1.5km 이상의 먼 거리를 운반해야 했다. 도로가 있어도 구급차가 절대 전선 근처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급차가 너무 가까이 오면 파시스트들은 주저하지 않고 포격을 했다. 현대전에서는 구급차를 이용해 탄약을 날라도 양심의 가책 따위는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날 밤 토레 파비안에서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무전기를 통해 취소되었다.
우리가 대기하던 헛간 바닥에 수북이 쌓여있던 뼈들 위로 왕겨가 얇게 깔려 있었다. 사람 뼈와 소뼈가 섞여 있었다. 쥐가 득실거리는 곳이었다. 그 더러운 놈들은 사방에서 떼를 지어 몰려 나왔다. 내가 가장 혐오하는 것 중 하나가 어둠 속에서 쥐가 내 몸을 타넘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먹으로 한 마리를 기분 좋게 날려보낸 적도 있다. 우리는 파시스트의 흉벽으로부터 50-60m 떨어진 곳에서 공격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병사들은 관계 수로에 길게 줄지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총검들이 일제히 나를 세우며 삐죽삐죽 솟아 있었다. 눈의 흰자위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다. 콥과 베냐민은 우리 뒤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 옆에는 어깨에 무전기를 맨 병사가 하나 있었다. 서쪽 지평선에서 장밋빛 불꽃이 번쩍 일더니 몇 초 후에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다. 곧이어 무전기에서 삐삐삐 하는 발신음이 들렸다. 상황이 괜찮을 때 빠져나오라는 저음의 명령이 들렸다. 우리는 그렇게 했다. 그러나 문제는 신속성이었다. 청년노동조합 통일노동자당의 청년동맹으로 통일사회당의 통일사회주의 청년동맹에 해당한다. 소속의 가엾은 소년 12명이 파시스트의 흉벽으로부터 겨우 50m 떨어진 곳에 배치되었다가 동이 틀 때까지도 그곳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그곳에 누워 있어야 했다. 엄폐물이라고는 풀밭뿐이었다. 파시스트들은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을 향해 사격을 했다. 어둠이 깔릴 무렵에는 7명이 전사했다. 나머지 5명은 야음을 틈타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 후 오랫동안 무정부주의자들이 건너편에서 우에스카를 공격하는 소리가 아침마다 들렸다. 언제나 똑같았다. 새벽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수십 발의 포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도 모든 것을 찢어놓는 듯한 굉음이 똑똑히 들렸다. 곧이어 수많은 소총과 기관총 소리가 뒤엉켜 일어났다. 북이 울리는 소리와 흡사한 육중한 울림이었다. 사격은 점차 우에스카를 둘러싼 모든 전선으로 퍼져나갔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참호로 기어들어가 흉벽에 기대어 졸곤 했다. 의미 없는 총알들이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내며 머리 위로 잇따라 지나갔다. 낮에는 포소리가 간헐적으로 으르렁거렸다. 우리의 취사장이 된 토레 파비아는 포격을 받아 일부가 파괴되었다. 안전한 거리에서 포대 사격을 지켜보고 있느라면 이상하게도 대포가 명중하기를 바라게 된다. 설사 그 관역에 나와 내 동지 몇 사람의 저녁 식사가 포함되어 있다 해도 말이다. 그날 아침 파시스트들은 사격을 잘했다. 아마 독일 포사수들이 사격을 맡았던 모양이다. 그들은 토레 파비안을 목표로 먼저 포격 거리를 정하기 위한 사격을 했다. 한 방은 토레 파비안 너머로 쏘고 한 방은 조금 못 미치게 쏘니 싱 하는 소리에 이어 쾅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부서진 석가래들이 위로 튀었다. 우랄 석판 하나가 튕긴 카드처럼 공중에서 너풀거리며 떨어졌다. 다음 포탄은 거인이 칼질을 하듯 말끔하게 건물 한 귀퉁이를 잘라냈다. 그래도 취사 당번들은 식사를 제때 공급했다. 기억할 만한 공로였다. 보이지는 않지만 귀에는 들리는 포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나름의 성격이 차차 파악되었다. 러시아제 75mm 포가 2문 있었다. 이 포들은 우리 후방 가까이에서 발사되었다. 뚱뚱한 사람이 골프공을 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포로 내가 들었다고 해야겠다.
첫 러시아제 대포였다. 이 포들은 탄도는 낮았고 속도는 매우 빨랐다. 그래서 약포 폭발음, 포탄이 날아가는 소리, 포탄 터지는 소리가 거의 동시에 들렸다. 몬플로리티의 뒤에는 하루에 몇 번씩만 쏘는 매우 묵직한 중포 두 문이 있었는데 저음의 둔탁한 소리를 냈다. 사슬에 묶인 괴물들이 울부짖는 소리 같았다. 아라곤 산 위에는 중세의 요새가 있었다. 지난해에 인민정부군이 급습했던 곳이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들 했다. 이곳은 우에스카로 가는 길목을 관장하는 요새였다. 이곳에는 19세기에 생산된 것임에 틀림없는 중포 한문이 있었다. 그 포탄들은 너무나 천천히 날아 달리기를 해도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포탄이 날아가는 소리가 마치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며 휘파람을 부는 소리 같았다. 참호의 박격포는 크기는 작았지만 가장 사악한 소리를 냈다. 그 포탄들은 날개가 달린 수레라고 할 수 있었다. 술집에서 던지는 다트처럼 생긴 데다가 크기는 1쿼트들이 벽만했다. 이것들은 지독한 금속성의 소리를 내며 터졌다. 깨지기 쉬운 쇠로 만든 거대한 공을 모루 위에 올려놓고 두들겨대는 소리 같았다. 때때로 우리 편 비행기들이 머리 위를 날며 공례를 떨구었는데 그 엄청난 굉음의 메아리 때문에 3km 떨어진 곳에서도 땅이 흔들렸다. 파시스트의 대공포 포탄은 형편없는 수채화 속에 구름 조각들처럼 하늘에 점점이 박혔다. 그러나 포탄들이 1000m 이내로 비행기에 접근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 비행기가 강하하며 기총 소사를 할 때 그 소리를 아래서 들으면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 같았다. 우리가 있는 전선에서는 별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 오른편으로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는 파시스트들의 고지가 높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에서 파시스트 저격병들이 우리 동료들을 쏴 죽였다. 왼쪽으로 200m 떨어진 냇물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서 콘크리트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사람들은 파시스트 박격포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작고 사악한 포탄들은 슝, 쾅, 슝, 쾅 하는 소리를 내면서 아스팔트 도로에 떨어지는 바람에 2배로 극악하게 들렸다. 100m 떨어진 곳에서라면 서 있어도 안전했다. 흙 기둥과 검은 연기가 요술나무처럼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광경을 지켜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다리 근처에 있던 가엾은 병사들은 낮 시간의 대부분을 참호 옆에 파놓은 좁은 대피 공간에 웅크리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사상자는 많지 않았다. 바리케이트는 점차 완성되어 갔다. 50c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이었다. 기관총 2정과 작은 야포 한 문을 위한 나팔꽃 모양의 총알도 뚫어 놓았다. 당신은 침대의 뼈대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철근이었기 때문에 낡은 침대의 뼈대를 넣어 콘크리트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었다.